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상길이라고 합니다. 저희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은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연구개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전문 기관입니다. 저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평가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상길이라고 합니다. 예, 여러분 저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인공지능 윤리에 관해서입니다. 인공지능 윤리 최근에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만 오늘 한번 여러분들과 이게 왜 중요한지 한번 알아보고 앞으로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좀 함께 알아보고 고민하는 시간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목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인간과 AI 윤리, 그리고 AI 개념과 역사, 그리고 현재 활용되고 있는 AI들, 그리고 그럼 비윤리적인 AI는 또 무엇인가? 그리고 AI의 윤리 기준은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진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인간의 윤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사람이 이제 윤리적이다라고 한다고 하면 통상 이렇게 말하죠. 법도 잘 지키고, 저 사람 매우 도덕적이야. 이렇다고 하면 사람이 윤리적이라고 말을 하죠. 일단 법은 뭘까요? 법은 저희들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약속이기 때문에 법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게 되죠. 그런 아주 강제적인 그런 우리 사회의 어떤 규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덕적이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지키지 않아도 뭐 벌을 받거나 그러지는 않죠. 그렇지만 저 사람은 비도덕적이다, 버릇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아침에 학교에 가서 선생님을 만났는데 인사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저 친구 버릇이 없네, 비도덕적이다.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래서 인간의 윤리는 통상 법과 도덕을 잘 지키면 저 사람은 아주 윤리적이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인공지능이 우리 사회에 도입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변화가 크게 필요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만약에 운전하는 것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면허 시험장에 가서 면허증을 따고 운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면 누가 책임질까요? 네, 사람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이 만약에 요즘 자율주행차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인공지능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면 누가 책임져야 될까요? 인간이 책임져야 될까요? 아니면 인공지능이 책임져야 될까요? 자, 이런 이슈가 떠오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인공지능의 윤리는 인간의 윤리처럼 법적이거나 도덕적이거나 이 두 가지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기술적인 부분 그리고 사회적인 부분이 함께 다 포함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을 하나하나씩 왜 그런지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저희가 여러분들 공부할 때 개념 중요하죠. 자,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는 게 가장 좋아합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의 개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개념화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인공지능은 저만 해도 어렸을 때 그런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이 뭐든 다 할 수 있고 이런 사실은 혼자 잘 돌아다니는 그런 인공지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저희가 쓰고 있는 인공지능은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여러 가지 개념 정의가 있습니다. 하나씩 한번 보시면, 자, 예를 들어서 Narrow AI, ANI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하나의 목적이나 어떤 좁은 영역의 업무 처리를 하는 그런 인공지능을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General AI, 이거는 AGI라고 하는데 인간과 유사한 다양한 영역에서 어떤 높은 수준의 추론도 가능하고 본인의 스스로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인공지능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AI와 그리고 Not a True AI 이렇게 해서 현재 AI는 진정한 AI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초인공지능, 강한 인공지능, 약한 지능, 인공지능 이렇게 해서 초인공지능은 감성지능과 사회성 지능을 다 보유하는 그런 인공지능을 말하는데 사실은 이런 정도까지는 도래시기에 대해서 아직 회의적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한 인공지능 역시 어떤 인간 수준의 문제 해결 능력, 범용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역시 아직은 도래시기는 좀 회의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한 인공지능이라고 해서 네로우 AI처럼 특정 영역에 한정해서 사람의 명령과 지시를 이행하는 그런 정도의 AI라고 개념화하고 있습니다. 밑에도 마찬가지로 좀 유사합니다.
강한 인공지능, 뭐 약한 인공지능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활용되고 있는 AI는 아직까지는 뭐 다행일 수 있습니다만 LOA, ANI, 약한 인공지능 어쩌면 인공지능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인공지능이 활용되고 있고 이런 형태로 개념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자, 이런 개념이 왜 중요한지 보여주는 예시가 있습니다. 요 그림은 그 미국 자동차 공학회에서 자율주행 자동차의 기술 능력에 따라서 6단계로 구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5단계에 있는 이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혼자 알아서 운전하는 거죠. 뭐 이런 경우는 사실은 강한 인공지능으로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한 2단계 이런 어떤 부분적인 자율주행 현재 저희가 현대자동차에서 적용하고 있는 내지는 테슬라에서 적용하고 있는 자율주행차의 기술 수준은 2단계 정도의 어떤 부분적 자율주행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2단계에서는 아직은 사고 냈을 때 자동차 사고가 나면 사람이 책임지겠죠. 그렇지만 5단계에서는 그 인공지능이 책임져야 되겠죠. 이런 개념 정의에 따른 실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AI 개념 정의는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AI 개발 역사를 저희가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AI라는 개념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개발이 시도된 것은 꽤 오래전부터 시도가 됐습니다. 무려 70년 전에 시도가 됐죠.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만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그 영화는 그 영국의 정보부에서 독일군의 그 잠수함의 어떤 암호화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서 계산기를 만들어냈죠.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앨런 튜링이라는 그 과학자가 계산기기와 지성이라는 논문을 통해서 인공지능 논의의 시발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56년도에 존 매커시라는 학자가 인공지능 개념을 정의하고 발전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에는 민스키라는 학자가 인공지능이 아마 인간 상식을 보유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라는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인공지능 기술이 개발된 시점은 1980년대에서부터입니다. 1986년 쉬펑슌 교수가 만든 칩 테스트 시작으로 해서 1989년도에는 머리 캠벨과 딥블루를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활용되고 있는 기술의 어떤 원조격인 부분은 얀 레쿤과 제프리 힌튼 교수의 어떤 패턴 인식에서 뉴럴 네트워크의 어떤 효용성이 입증되면서 인공지능 기술이 실제 인터넷 기업이 활용하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997년부터는 인공지능이 실제 논의라든지 어떤 논문 해서가 아닌 우리 생활에 접근해 오게 됩니다. IBM의 어떤 딥블루가 체스 챔피언인 게리 카스파로프를 승리하게 되죠. 이 당시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죠. 그래서 이 체스 챔피언이 기계가 인간의 삶을 위협한다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 없을 것이다 라는 아주 그 말을 했습니다. 이 이후로 2011년도에는 IBM 왓슨이 퀴즈쇼에서 우승을 하고 그리고 2014년도에서부터는 구글, 테슬라가 초기 버전의 자율주행차 기술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이 2014년도에 제가 1980년대에 이 개발한 기술을 응용해서 딥페이스 알고리즘을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죠. 그 구글의 딥마인드 알파고가 바둑 챔피언인 이세돌을 승리하는 역사적인 사건을 만들어내면서 인공지능이 우리 실생활에 아주 밀접하게 다가오게 됐습니다. 이런 역사를 가진 인공지능은 다양한 인터넷 업체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구글, 페이스북, IBM,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에서는 각자의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실제 활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텐서플로우, 그리고 개인 음성 비서, M이라든지 그리고 IBM 왓슨은 단순한 인공지능 기술에서 탈피해서 다양한 암을 진단하는 어떤 훌륭한 의사로서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클라우드 서비스, 아마존 웹 서비스라든지 이런 기술들이 실제 현재까지 아주 매우 잘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무인 자동차도 여러분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활용되고 있죠. 테슬라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2단계 정도의 어떤 부분적인 주행 기술을 탈피해서 이제는 완전 자율주행 기술 5단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주행 기술을 베타 버전을 4월에 출시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구글의 그 벤처 회사죠. 웨이모라는 그 자동차 무인 자동차 제조업체는 미국 내에서 현재 이런 그 무인 택시를 상용화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무인 상점도 있죠. 이 무인 상점은 아까 말씀드린 인터넷 업체인 아마존에서 만들어낸 상점인데 이 상점의 경우에는 뭐 no lines, no checkout 이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거 뭐 기다릴 필요도 없고 뭐 계산하려고 뭐 서 있을 필요도 없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이 상점에서는 본인이 어떤 휴대폰을 QR 코드만 센싱하고 들어가면 물건을 자기가 알아서 짚고 그냥 걸어 나오면 계산이 자동적으로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대학에 진학하거나 하면 이런 편의점이라든지 상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죠. 실제 하기도 했었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대학에 진학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한다 하면 그래서 이런 상점에서는 더 이상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서울에 한 개장한 그 백화점에서는 이런 무인 상점이 도입되고 있다고 합니다. 좀 걱정스럽죠. 뭐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뭐 인터넷 서비스, 무인 상점, 무인 자동차 뭐 그런 것이 사실 그런 부분이 AI가 활용되고 있는 그런 필드는 아닙니다. 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 그 이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1980년대에 만들어진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 산업과 생활 분야에 인공지능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휴대폰, 음성인식 서비스, 자율주행 자동차, 인공지능 스피커, AI 플랫폼, 인터넷 플랫폼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의료 분야, 가전, 로봇, 뭐 금융이라든지 법률, 그리고 심지어는 창작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음악도 만들어내고 미술도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공지능은 저희 산업과 실생활에 곳곳이 스며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비윤리적인 인공지능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인공지능의 어떤 사회적인 부분도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이 가장 대표적인 부분은 사실 일자리일 겁니다. 여러분들 뭐 몇 년 전부터 많이 회자된 그 이야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자, 인공지능 후보 10년 내 직업 종사자 61%를 대체할 것이다. 뭐 AI 습격 1,600만 개 일자리를 넘본다. 그리고 뭐 테슬라 자율주행을 통해 알아보는 사라질 직업 종류. 아까 제가 면허시험소 직원들이 이제 필요할까요? 앞으로 필요 없겠죠. 이제 다른 그 인공지능이 뭐 운전할 텐데 왜 사람이 면허를 못 따겠습니까? 뭐 이런 그렇다 보면 면허 저기를 발급해주는 기관에 근무하는 분들이 좀 필요 없게 되겠죠. 그 뭐 여기 잠깐 보면 뭐 청소원, 주방 보조원, 뭐 주유원 뭐 많습니다. 이렇게 뭐 이외에도 저희가 그 생각하지 못하는 그 다양한 부분에 그 많은 일자리가 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인공지능이 와서 인간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이런 구조가 되는 거죠. 이것을 비윤리적인 어떤 사회적으로는 비윤리적인 그런 부분이라고 저희가 정의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툴을 활용해서 인간이 또 악용하는 경우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가짜 뉴스와 편향된 정보를 제공하는 AI. 요 에어스라는 것은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평소에 매일 쓰고 있는 그 인터넷 플랫폼에서 만들어낸 툴이죠.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이 각 개별사 사람이 AI를 속여서 가짜 단독을 만들고 어떤 정보의 다양성을 차단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만 보여주기 위해서 프로그램 개발자가 기사에 이제 단독이라는 말을 하면 이 프로그램은 그 단독이라는 말을 활용해서 그 정보만을 개인에게 전달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저는 다양한 정보가 있고 예를 들어서 열을 알고 하나를 얘기해야 되는데 하나만 알고 하나만 얘기하는 그런 편향된 정보만을 인식하게 되는 거죠. 곧 어떻게 보면 가짜 뉴스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사람이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잘못 학습시켜서 만드는 그런 피해가 될 수도 있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 이곳은 우버라고 그 택시 서비스를 해주는 곳이죠. 근데 우버에서도 이런 무인 자율주행차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버 자동차가 시험 운전자가 이렇게 한눈을 팔고 있는 사이에 도로를 지나가는 그 행인을 치인 겁니다. 자, 이러면 누가 책임져야 될까요? 자, 여러분들 제가 아까 잠깐 답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실제로 이 우버 자동차는 자율주행차 2에서 3레벨의 자율주행차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물론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잠깐 핸들을 떼고 뭐 한 15초, 20초 정도는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자동차는 경고를 하죠. 그 핸들에서 손을 떼지 말라고. 아직은 책임이 인간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단 시험 운전자 이분이 본인이 계속 전방을 주시하고 관리를 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걸 안 하신 거죠. 그래서 실제적인 책임은 이분한테 갔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저희가 뭐 5단계 레벨, 4단계 레벨 이런 자율주행차에서는 아마 이 자동차의 제조업체 내지는 서비스 회사에 책임을 물릴 수 있을 겁니다. 예. 자, 이런 것도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정말로 이 우버 자율주행차가 5단계 레벨의 자동차라고 하면 이 시스템 에러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율주행차가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이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 쓰고 있는 인공지능 스피커가 저희도 모르게 법률 위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글이라든지 뭐 알렉사 에코, IBM 왓슨 이런 인공지능 스피커들이 저희가 예를 들어 생활에 있는데 집에서 무의식적으로 어떤 뭐 전화번호라든지 개인정보를 본인이 습득을 하죠. 그런데 이런 인공지능 스피커에 입력된 정보들은 이 클라우드라고 해서 인터넷 업체에 있는 그 메인 서버에 다 정보가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또 실수로 다른 사람한테 이제 정보가 가는 경우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경쟁을 하는 기업이 있는데 상대방 그 회사의 그 대표이사가 좀 어디가 뭘 좋아한다든지 뭐가 안 좋다든지 이런 선호가 무의식 중에 갈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그 AI 스피커가 어떤 개인 정보를 침해하는 그런 사례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것은 곧 법률 위반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또 이제 예를 다 이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 구글에서는 그 인공지능 기술을 군사용에 도입하자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개발자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상상이 인공지능 기술을 그 군사용으로 도입하면 굉장한 비극이 일어나겠죠. 여러분은 잘 뭐 보고 계신 터미네이터라는 영화를 보면 인공지능 기술들이 핵전쟁을 일으켜서 인류를 멸망시키는 그런 결과를 보게 됩니다. 그런 어마무시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요 사진은 일본 충리관제에 그 드론이 불시착했는데 거기 방사능 물질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테러로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전에 그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는 에어스라는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그 부분 사실 인간이 기술을 설계할 때 코딩을 잘못한 거겠죠. 예를 들어서 단독이라는 뉴스가 들어가면 그거를 캡처해서 정보를 전달해라. 거기에서도 악용하는 또 하나의 사람이 생긴 거죠. 이런 부분처럼 뭐 여기 이건 뉴스에서 나온 부분을 캡처한 겁니다만 뭐 사이코패스 A라고 돼 있는데 이랬죠. 내가 크루즈 미사일 해킹할 수 있다면 세계를 인질로 잡아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표현인데 이 부분은 사실은 기술적으로 인간이 코딩을 잘못한 거겠죠. AI 자체 역시 코딩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니까. 자, 그리고 뭐 이런 뉴스도 미국에 떴습니다. 미 쇼핑몰의 경비 로봇이 뭐 아이를 공격했다. 뭐 이런 뉴스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겠죠. 다 어떻게 보면 비윤리적인 아주 법을 위반한 그런 그 AI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좀 전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터미네이터 있네. 제가 어렸을 때 본 영화 나식도 연이어서 만들어내고 있죠. 그만큼 재미도 있지만 충격적인 그런 영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AI 기술이 로봇에 적용된다면, 인공지능 기술에 적용된다면 정말로 좀 인간이 생존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가 도래할 수도 있을 겁니다. 뭐 드론이라든지 이런 뭐 로봇,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로봇, 그리고 인간을 대리해서 하는 전쟁을 수행하는 이런 로봇들이 실제 적용이 된다면 이건 정말로 비윤리적인 거겠죠. 그리고 이거에 대한 결과는 예상컨대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큰 재난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여태까지 저희는 그 비윤리적인 AI가 어떤 것이냐 한번 사례를 통해서 봤습니다. 기술적인 뭐 예를 들어 사회적인 뭐 법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는 그런 로봇을 봤는데 인공지능 기술들을 봤는데 자 그러면 저희가 AI 윤리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자 역시 아직은 이거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런데 역시 그 역사는 오래됐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모프의 로봇 3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1941년도에 그 아시모프가 만든 미래 공상과학 소설에서 나온 그 세 가지 원칙입니다. 첫 번째, 로봇은 인간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자, 두 번째, 첫 번째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한 로봇은 인간에게 복종해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1, 2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로봇은 자기 자신을 지켜야 한다. 자, 그러면 이 원칙이 있으면 다 될까요? 자, 그 원칙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또 이런 논리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게 트롤리라고 하는 것은 궤도 열차를 말하는 것은 궤도에서 달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이 비유할 수 있겠죠. 쭉 가야 되는데 여기 사람이 누워 있어요. 이거 보니까 여기는 아버지 같아요. 여기는 아들들 같고 Please save my children 해서 우리 아이들을 살려주세요라고 하네요. 그런데 여기가 이제 인공지능인데 로봇인데 이 전차를 어디로 보내야 되죠? 자, 여러분 이게 어디로 보내야 될까요? 자, 한 사람의 생명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이 5명의 그 아이들의 생명이 중요할까요? 자, 이 원칙으로 해결이 될까요? 자, 안 되겠죠.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자율주행차 기술이 2014년도에 발표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유사한 어떤 비유가 이 원칙에 대한 논박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IT에서 만들어낸 그림입니다만 자율주행차가 가다가 뒤에 이제 전진을 해야 되는데 이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한 사람을 부상을 입혀야 되는 건지 아니면 한 사람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파손돼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자기 자신이 파손돼야 되는 것인지 자, 이 원칙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이런 부분과 더불어 AI는 기본적으로 인간을 대신하기 때문에 다양한 인간의 정보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은 개발 단계에서부터 활용 단계까지 모두 개인정보가 필요하게 됩니다. 기술 개발 단계에서는 정보 수집해야 되고 정보 활용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보면 여러분이 쓰신 휴대폰, 자동차에서 다 나가는 겁니다. 위치 정보, 기기 정보, 어떤 로그인 정보 이런 정보가 다 들어가고 그리고 활용 단계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개인 정보를 줘야 되기 때문에 모든 단계에서 법률적인 위배의 소지를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기술은 필연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보호해야 되는 그런 필연성을 지니게 됩니다. 자, 좀 전에 개인정보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이야기를 듣고 계실 겁니다. 저희 딸이 중학교 3학년인데 예를 들어 본인이 어떤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이거 민감정보인데 왜 이게 다른 사람이 알아야 되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만 그런 개인정보 보호는 모두 이제 보호돼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식별정보라고 해서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위에서는 개인 특성, 신체 특성, 그리고 신용 특성이라든지 경력 특성, 전자적 특성, 가족 특성 이런 부분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모두 보호되어야 한다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별이라든지 나이, 혈액형, 신장 몸무게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세금 납부액, 그리고 건강보험료 납부액, 소득분위, 학교 이런 부분까지 그리고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로그인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 모두 다 보호돼야 될 개인 정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물론 제가 아까 정답을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트롤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은 사실은 상당히 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회적인 합의라든지 우리가 스스로 인공지능 윤리를 제도화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개발자가 인공지능을 잘못 만드는 경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AI 윤리 제대로 정립되기 위해서는 교육도 많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한 기관에서 AI 윤리 교육은 누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질문했더니 제일 많은 게
개발자. 자, 개발자들이 윤리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뭐 이상한 인공지능을 만들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기업인, 그리고 AI 전공 교수 연구원, 정부 정책 위반자, 그 다음에 소비자 및 일본 시민, 그리고 초중고대학생 이렇게 또 다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AI 윤리를 누가 만들어야 될까요? 자, 물론 사회의 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부가 만드는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린 AI 윤리는 단순히 그 정부만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개발자라든지 기업에서 함께 동참을 해야 되는 그런 필연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죠. AI 규제는 뭐 AI와 관련된 뭐 정부 그리고 뭐 기업 이런 그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도 인공지능의 어떤 법, 제도, 규제, 정비 로드맵을 이렇게 그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한 논의를 고려한 선제적 정비, 그리고 인공지능의 특성에 따른 종합적 정비, 그리고 인간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시장 친화적 정비, 그리고 사회적인 합의에 기초한 상생 포용 기반 정비를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참여하셔야겠죠. 다양한 의견 개진도 하고, 예를 들어 아까 그런 트롤리가 어떻게 작동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의견이 다양하게 나오고 그런 부분이 합의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또 사회적인 윤리성 저희가 또 한 가지 고려할 부분은 이제 로봇세라는 게 있죠. 일자리를 막 뺏어가니까 인공지능이 그렇다면 그 로봇을 활용하는 그 기업에게 로봇세를 부과해서 일자리를 갖지 못한 시민들에게 교육을 제공한다든지 어떤 공적 부족 뭐 이런 사회적인 지원을 통해서 어떤 생계를 좀 지원해 줘야 된다는 거죠. 사실 좀 많이 화두가 된 것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인 빌 게이츠가 이런 부분을 로봇을 전자인것은 간주하고 로봇을 수행한 사람이나 기업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언급을 했었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인공지능 기술이 대부분 약한 인공지능, 그러니까 인간을 완전히 대체한다기보다는 인간을 좀 지원해주는, 도와주는 그런 그 기능만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로봇세는 시기상조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1, 20년 뒤에는 이런 로봇세가 부과되지 않을까 그런 예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윤리성을 말씀드렸는데 현재 아까 1980년도에 나온 그런 인공지능 기본 기술들이 이렇습니다. 여러 가지 데이터를 이제 훈련하죠. 그래서 이제 학습을 하고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는 고양이일 것 같아. 그러니까 확률 한 93%야. 이렇게 해서 이것은 고양이다라는 결과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저희 실제 사용자가 이게 왜 고양이일까? 고양이가 아닌 건 뭐지? 이런 거에 대한 정답을 못 갖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을 위주로 한 인공지능 개발자들이 앞으로의 인공지능 기술은 이런 다양한 데이터를 학습하고 이런 그 과정을 통해서 이것을 고양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이것을 설명을 해내야 된다는 거죠. 아닌 것과 고양이가 아닌 것과 긴 것과의 이런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저희 실생활자들이 이게 어떻게 해서 왜 고양이인지 왜 아닌지 이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설명이 가능한 인공지능 기술이 앞으로는 윤리적인 어떤 인공지능 기술이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그 인공지능의 윤리는 4가지 정도를 요소를 함께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는 그 기술적인, 법적, 그리고 도덕적, 그리고 사회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정리하는 차원에 제가 표를 만들어 봤는데 기술적으로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적인 투명성과 설명 가능성이 된다. 뭐 거기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어떤 기본적 학습과 머신러닝의 차이점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인공지능이 그 정답을 갖고 내기 위해서 그 혼자 연산하는 그 블랙박스라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가능해야 되고 그리고 잘못했을 때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보유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법적인 부분은 아직까지 인공지능은 인간에 대한 보조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제의 근거로서 개인정보 보호 이 부분 철저히 준수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인간의 법에 위반하는 어떤 알고리즘은 만들면 안 되겠죠. 그리고 도덕적인 요소는 예를 들어서 생명의 가치를 어디에 둘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인간 생명의 존엄성 그리고 어떤 비차별성 예를 들어서 뭐
이 사람은 뭐 아시아인이고 이 사람은 아메리칸이라고 차별하면 안 되겠죠. 뭐 그런 차별성, 비차별성, 공정성 그리고 이런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그 사회 구성원 간의 어떤 특정한 사례 그리고 여러 사람이 모여서 만들어내는 어떤 인공지능 윤리 그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도 AI 대체로 신규 일자리와 고용 문제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을 잘 활용하고 만들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교육이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 앞으로 많이 받으셔야 될 것이고요. 그 개방성, 어떤 플랫폼의 개방성, 인공지능 기술 잘 활용해서 나이 드신 분들 잘 못 쓰실 거 아닙니까? 저희가 옛날에 문맹이라고 합니다만 지금은 이제 디지털 리터러시 이런 부분을 잘 고려해야겠죠. 그리고 각 회사, 저희 같은 기관에서도 인공지능 담당 조직을 만들고 그리고 윤리적 기준에 대한 사회적 토론과 합의를 이끌어가는 노력을 저희를 이슈로 정부와 함께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인공지능 윤리 기준은 이것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인공지능 윤리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런 네 가지 요인을 함께 고민을 해서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그 만들어 가야 된다는 제가 화두를 던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